네, 반갑습니다. 비가 촉촉하게 범비가 내리는 날. 아마 이 범비가 아주 단비와 같은 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돈을 벌어야 들어가봐도. 오늘은 이제 이게 찻잔을 봐보세요. 이게 이제 그 근래 새마을공부에서 나온 연필 채권 내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거 찾아내서 우리가 채권에 우리가 수익성 있는 채권이 뭔가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얼핏 보니까 그 세 번째 나와 있는 단독주택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306의 3번지의 단독주택입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단독주택이. 그래서 옆을 쭉 횡물로 보면 면적이 388.1 아니 38.1입니다. 383.1 평방미터. 아, 평. 3 아니 잘 안 보이네. 38.1평. 38.1평. 그리고 건물이 71평이고요. 그리고 이제 채무자의 채권 원금이 5억 8,400입니다. 그리고 1순위 근저당 설정이 최고 한도액이 6억 5,900입니다. 감정가가 23억이 나옵니다. 지금 이미 서울중앙법원의 2025 타경 1020-93 사건으로 사건이 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이제 경매로 공개되지 않고 예비적으로 지금 준비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을 하면 미리 경매가 나오기 전에 미리 한번 살펴보자라고 해서 그 현장에 토지 내력을 좀 보니까 토지 내력의 두 필지예요. 그중에 한 필지입니다. 개발군 시가가 해배당 평방미터당 608만 원 정도 되네요. 8만 원이고 용도가 도시지역의 2종 주거지역입니다. 2종 주거지역은 용적이 200이고 건폐 60이니까 만약에 100평이면 200평까지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고, 대체적으로 우리 그 서울시의 2종 주거지역의 땅값은 아마도 최하 4천부터 시작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4천. 아마 강남 쪽에 강남 쪽의 2종 주거지역은 거의 8천, 6천, 8천이고 1억대까지 가는 2종 주거지역도 있는데 지역을 고려해 보면 아마도 4천 이상이 나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지도 한번 봐보세요. 이 지도를 보면서 현장 입지 물건입니다. 담보물이죠. 이 입지를 보니까 아주 절묘합니다. 여기 전철 그 한가운데 굉장히 이게 불행한 어떤 그 부동산이죠. 왜냐하면 어느 전철역에 치우치지 않고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게 뭐래요? 어중청한 한계지역입니다. 한계지역. 역세권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해서 역세권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딱 중앙에 있는 한계지역이라서 지역적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지역은 기본적으로 저평가가 됩니다. 절대 고평가될 수 없고요. 저평가가 됩니다. 어느 한쪽이 약간 치우쳤다고 한다면 거의 반값 정도, 아니 2배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게 딱 중간에 있는 것이라서 2분의 1 값으로 저평가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활용도의 범위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뭐 접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이제 지도상에 나타나 있는 부분을 보면은 결국 한계 상황에 있는 굉장히 어떤 불행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그 물건을 조사하다 보면은 아주 그 가슴 칠 만큼 아주 아주 탄식을 낼 만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전철역을 중심으로 2분 거리, 5분 거리, 7분 거리, 10분 거리. 10분 거리가 사실 이제 소위 말하는 역세에 포함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 경매 이 MPL 나온 물건들은 역세의 물건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방수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왜 이게 이 물건이 소화가 안 되고 FA로 나올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 이제 한계 상황이 있는 거예요. 걸어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초과되는 거리.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 시민사회의 계급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야, 너 집이 어디가 있는데? 나 전철에 2분 거리에 있어야. 너 집이 어디야? 나 5분 거리야. 난 10분 거리야. 15분 거리야. 거기에 맞춰서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 가격 차이가 결국은 이 현대사회의 계층을 분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계급화되는 이제 그런 동인이 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일단은 이렇듯이 굉장히 오묘한 이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중 주거지역이잖아요. 최소한 우리 서울만 해도 1종, 2종, 3종 1종은 건폐율이 150, 용적이 150, 건폐율이 200, 3종은 한 250. 이게 사실은 그 1종, 2종, 3종에 따라서 용적이 달라지고 또 물론 건폐율도 약간 달라지겠지만 건물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의 밀집도, 사람에 대한 사람의 밀집도가 달라지죠. 1종은 더 희박하다, 2종은 약간 더 밀집되어 있다, 3종은 더 밀집하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맞춰서 주택 공급의 양태가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서울시가 주택이 절대적으로 공급이 좀 부족하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제 해법으로 뭐냐면 굳이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분별하지 말자. 아예 선을 다 재버리자. 사실 알고 보면 여기 이 지역하고 여기 요 지역하고 요 지역의 땅값 차이는 거의 그 2배 차이입니다. 그 여기에 산 사람은 우연하게 2배, 보통의 똑같은 조건에서 2배 이상의 부자가 된 거예요. 부를 형성한 거예요. 왜? 선만 그 이 선 하나 때문에 자산이 5억인 사람이 있고 똑같은 조건에서 10억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20억인 사람도 있고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에 따라서 몇 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람의 그 지위가 달라져 버린다니까, 산에 따라서. 이제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가 사실상 지금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제예요. 그럼 제 생각은 이런 선을 싹 지워버리자. 1종, 2종, 3종을 없애버리자. 이 상황에서는. 개발 단계에서는 1종, 2종, 3종을 해도 되겠지만 이제는 아예 지워버리면 주택 공급이 지금의 2배, 3배 이상의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냐. 대신 주거 환경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주거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값도 함께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부가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그냥 고민스럽고 하니까 아유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이 선을 지우면 어떻겠냐. 1종, 2종, 3종을 없애버리고 그냥 일반 주거지역 해놓게 되면 거기에 1조와 그리고 단급 높이자만 해놓으면은 적당하게 공급이 증가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2종은 앞으로 잠재력이 있습니다. 가격은 저평가되어 있죠. 만약 그걸 풀어져 버리면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잠재적인 그 용도 지역이 2종 주거 지역이에요. 만약에 땅을 산다고 한다면 2종을 살아야 2종 사놓고 누군가가 앞으로 어떤 이상한 놈이 나오게 되면 야 2종 없애고 3종 없애버려 라고 정책이 나올 여지가 농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요 지금 채권이 5억 8,400이고 이거는 이제 오늘 요 채권을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이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채권 원금이 5억 8천 한 6억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채권 원금이에요. 여기. 그러면 토지와 건물. 토지는 38평 아주 소형이 있죠. 건물은 71평입니다. 그리고 이게 6억이고 감정가가 23억입니다. 사실 감정가에 23억 가치가 나가는지 땅값이 아마 38평에 4천만 원 잡더라도 4 플러스 30이 한 14억 5천. 건물값이
평당 한 600 하면 잡게 되면 640. 그래서 아마 거의 이 정도 가격이 나온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아마 감정서를 보게 되면 아마 4천을 좀 넘지 않았나, 5천, 6천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감정이 23이 나옵니다. 그러면 채권 원금 6억인데 6억짜리가 23억을 지배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약하잖아요. 만약에 경매가 된다고 가정해 볼 때 23억이잖아요. 1차 유찰, 2차 유찰, 3차 유찰. 그럼 시세는 또 얼마 될 것인가요? 시세는 넣는 잡고 뭐 19억에서 20억 정도 나올 것 같겠어요. 예? 절반이 60%니까 20%. 그러니까 20%니까 시세. 감정가를 시세로 안 보시는 네, 거예요? 감정가 시세를 안 보고 근데 시세를 조금 저감되지 않았을까요? 한 시세를 한 시세가 그래서 한 20억 정도 예, 상승하겠죠. 20억 예. 그럼 만약에 경매가 된다라고 한다면 몇 번 유찰 되겠는 거예요? 1차 만 23억에 1차에서 23억입니다. 그 다음에 2차에 가면 유찰이 됐어요. 그러면 70%, 30%가 저감이 되기 때문에 얼마 나옵니까? 계산. 4억 6천 까는 거예요. 네. 그럼 얼마 나옵니까? 2, 7, 14, 3, 7, 3, 7, 21. 16억 얼마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차. 3차는 또 이거? 3억 2천이 가까이 거예요. 이 서울은 20%까지구나. 80%가 2% 16, 예. 24, 18억 한 19억 정도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3차에서는 4개 8, 19억이니까 24억, 14억 정도. 4억. 근데 사실은 난 시세가 20억 정도가 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1차가 23억이잖아요. 그 유찰된 거 분명하죠. 그러면 2차에서 최저가가 19억이 떨어지죠. 그러면 20억이니까 19억에서 여기서 갈등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럼 100번 양보해서 한 번 더 떨어지죠. 14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아마도 아마 18억이나 17억이나 낙찰이 되지 않겠나 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상된 금액이 17억 정도가 회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채권이 6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6억이 눌러날라 하고 채권 회수가 되겠죠. 그럼 이런 채권들은 굉장히 지배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만약에 요 금액이 2천여 가지고 6억 미만까지 가져 근접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한 번 더 떨어져 4차 11억 5차는 8억 한 8천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연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리관계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자 해서 등기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등기부. 갑구에 나와 있는 사항과 갑구에 가압류권들이 이제 다수 있죠. 다 가압류 그리고 7번에 경매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얼굴을 봅니다. 얼굴을 보면 이름이 이제 채무자가 1번 근저당을 보면 1번 강동주가 사당 새마을금고에서 약 11억 6,400에 대출을 받았네요. 채권 한도 그런데 이제 이걸 1-1번을 보면은 이걸 6억 5천으로 저감을 했어요. 채권 최고액을 11억 8천, 11억 6천 얼마에서 6억 5천으로 이제 저감이 됐고 1-2와 3을 보면 1-3이에요. 1-3을 보게 되면 1번 근저당권이 이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동화입니다. 이제 이자를 안 갚으니까 새마을금고에서는 그 채권을 처분했어요. 누구한테? 주식회사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에게. 이게 바로 이번에 설립한 새마을금고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 그러니까 이게 바로 쓰레기 채권을 처분하는 그 처분 공장이에요.
대신에 요 대표이사가 이제 우리 그 친구의 친조카야. 그러니까 그래서 물건들이 좀 많이 나오는 오늘도 많이 빠져나올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여기에 그 저당권이 일본 근저당권을 누가 1-3을 보게 되면은 주식회사 새마을 금고의 자산관리회사한테 넘겼다. 그래서 이전됐죠. 근저당권이. 근저당권이 이전되려면 반드시 채권액을 확정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 채권 양도란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럼 채권 양도란 말이 나옵니다. 채권 양도인데 너 채권이 단순한 채권이 아니고 순수한 채권이 아니고 담보되어진 채권이 됐죠. 뭘로 담보되어 있어요? 근저당으로 담보됐다 했어요. 그래서 근저당권에 붙여진 부의 근저당권부 채권이라고 합니다. 근저당권부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어진 채권이다. 그러니까 이건 담보가 없는 채권은 무담보 채권인데 이 무담보 채권이 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담보가 되어 있다. 뭘로? 근저당이라고 하는 물건에 의해서 담보되어진 채권이에요. 그럼 이런 채권을 양도할 때는 채권 양도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첫째, 채권이 확정돼야 돼요. 앞으로 장래 채권이 아니고 현재 채권으로서 그 채권이 확정돼야 돼요. 그래서 채권 양도는 반드시 확정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확정. 불확정 채권, 원래 근저당에 담보되는 채권은 확정 채권이 아닐지라도 불확정 채권일지라도 담보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피담보 채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채권을 양도할 즈음에 와서는 반드시 그 채권을 확정해야 돼요. 그러면 채권의 확정은 무엇으로 된다? 원금과 이자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원금을 이제 우리가 법에서는 원본 채권이라고 합니다. 원본 채권이라고 하고 이자를 이자 채권이라고 합니다만, 그럼 이런 원본 채권과 이자 채권이 확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양도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은 채권만 양도된 게 아니에요. 채권만 양도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근저당권, 권리하고 이 근저당권하고 같이 문것이 양도가 돼야 됩니다. 이거 우리는 부수성이라고 합니다. 부합을 해서 수반한다. 반드시 요 확정 채권은 담보, 근저당권이 담보된 채권은 근저당권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 만약에 근저당권 말고 채권만 양도한다? 물론 채권만 양도되죠. 채권만 양도가 되버리면 채권만 까고 뭐가 없어요. 그 채권, 양도된 채권은 근저당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저당권만 남아있네. 채권도 없네. 이게 이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저당권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만 양도해서 채권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근저당권은 죽는다. 그러면 이 저당권과 채권의 관계는 이 채권을 주로 보고 요 저당권을 종으로 본다. 그래서 요 저당권은 채권에 뭐한다? 부정한다라는 표현을 쓴다. 부정한다. 채권의 종이 된다. 주인은 누군데? 채권이 주인되고 종은 저당권이다. 그래서 주인이 양도가 되면 당연히 종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수반해야 된다라고 해서 수반이라고 합니다. 부정되며 수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합쳐서 부수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정하고 수반된다, 부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혼자 스스로 존재해버리면, 물론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혼자 스스로 존재해 본들 담보가 되지 않는, 보디가드가 없는 약한 채권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 해소하려면 이해 없습니다. 재판해야 돼요. 재판 판결 받아야 됩니다. 판결 받아가지고 강의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때 시간도 오래 걸리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어렵습니다. 대신에 요 근저당권이 있으면 요 채권 판결 안 받더라도 뭘 가지고 저당권 가지고 판결 확 붙여버린다.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만약에 채권도 없이 근저당권만 존재한다? 이거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도 없는데 주인도 없는데 주인 혼자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채권 없는 근저당권은 효력이 없다. 무효인 저당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만약에 채권이 제로다. 라고 하는데 이거 효력이 없는 거죠. 어? 만약에 문제는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라고 한다면 그건 괜찮아. 그러다 통틀어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면 비록 등기부상에 근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저당권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부정성, 부정한다. 그리고 그러면 채권과 이 저당권의 담보권에 대한 관계는 채권이 주요, 담보권이 종이다. 부정한다. 그래서 종은 주인 따라간다. 그래서 뭐한다? 늘 수반한다. 보호해야 한다. 보디가드. 네? 그래서 채권 가는 곳에 저당권 따라간다. 자, 여기서 채권 양도를 했잖아요. 반드시 저당권도 가야 된다. 그래서 저당권 이전되는 거예요. 자, 성격을 부정한다, 수반한다. 부정한다, 수반한다. 합쳐서 부수한다라는 표현. 그래서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은 부수하여 근저당권도 넘어온다. 등기부를 보니까 1-3 등기부를 보니까 1번 근저당권이 이전됐다. 그래서 주식회사 새마을 금고조상관리회사에 채권이 확정 채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정 채권이 이전됐을 때 저당권도 함께 수반되어서 부정해서 이전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이 양도된 것입니다. 이 양도된 채권을 과연 우리가 또 다시 또 매수할 수 있겠냐. 양도인이 새마을금고고 양수인이 그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 예? 자, 또는 또 뭐 있죠 또? 유동화에서 네. 예. 그 또 있죠 그 새마을금고에서 만든 거. MCI 대 MCI 대부. MCI 대부. 이거 있는데 이거 뭐 몇 개 회사가 있는데 이거 아마 참 오래 만든 거예요 거기가. 예? 그래서 요 주식회사 요 자산관리회사로 양수가 됐으니까 이 양수된 것을 다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지 예? 이것도 양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채권의 액수가 6억밖에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는 게. 네? 이것도 그래도 새마을금고에서는 6억이라도 빨리 현금 받는 게 상책이라서 6억을 아마도 채권 양도하지 않겠나. 단지 그 양도를 할 때 어느 만큼 할인할 것이냐, 할인 금액이 얼마나 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10% 할인할 것이냐, 10% 할인할 것이냐. 그 채권 금액을 원금을 확인할 때 그 할인에 아주 달인 여러분 계셔요. 잘 협상해가지고 확인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만약에 6억짜리를 채권 6억짜리를 자 20%를 할인한다. 20% 할인하게 되면 그럼 얼마에 산 거예요? 80, 68, 48, 4억 8천에 사오잖아요. 만약에 4억 8천에 사왔다고 가정해보자고. 채권. 자, 4억 8천을 팔까요? 네? 그럼 우리 그 문 대표가 하게 되면 4억 8천을 4억 8천을 사올 거예요. 그럼 4억 8천을 사오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매입 가격입니다. 채권 매입 가격. 근데 채권 원금이 얼마인데? 원금하고 다 해서 원금이 6억, 최고 한도액이 6억 5천. 그러니까 6억 5천까지는 채권 이자가 늘어서 요 금액까지는 담보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예요. 한국에서 만약에 6억 5천을 초과했어. 이 초과된 금액은 어찌 할 것이냐? 초과된 금액. 이거 넘는 금액. 이 넘는 금액은 이 집을 팔아가지고 채권 회수하는데 좀 불리하잖아요. 왜냐하면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초과된 채권은 초과된 이자에 대해서는 부담보입니다. 부담보. 결국 일반 채권이죠. 일반 채권인데 대체적으로 요 초과된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채권 양도했을 때는 그 채권
초과된 채권에 대해서는 소처리해버립니다. 소과해버리죠. 없애버립니다. 존재가 사라지고. 원래 채권이 물권은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데 근데 이 채권은 소각해버리면 채권 채무가 사라집니다.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것은 가장 채권 액수가 높아본들 6억 5천까지. 지금 뭐냐면 4억 8천의 채권을 매입했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그 집을 팔았을 때 6억 5천까지는 배당받을 수가 있다. 자, 이 채권 다시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1-1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근저당권 1순위잖아요. 2020년 3월 3일 날 설정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1-3을 보면은 1번 근저당권 이전됐죠. 이전이 됐어도 요 이전된 근저당권의 효력은 그대로 1번입니다. 순위가.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다음 장 넘어갑니다. 4번을 보시면 각구 1번 강동주 지분의 지분 전부에 근저당이 설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4번의 근저당은 지분 위의 근저당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분 그러면 각구 다시 첫 장을 봐보세요. 첫 장을 보니까 수익금 보존에서 강동주와 임이자의 강동주와 임이자의 2분의 1씩 등기됐잖아요. 강동주하고 임이자는 부부 사이예요.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이미자는 여자고 강동주는 남자잖아요. 그리고 같은 집에 살잖아요. 그럼 남자가 같은 집에 살면 부부지요. 그러니까 능히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좀 너그러우신 분이네. 등기를 할 때, 집 등기할 때 자기하고 남편하고 각각 반반씩 했던 건데 내가 볼 때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쪼갤 가능성이 많아요. 집은 쪼개가지고 야 살림도 같이 쪼개버리자. 가정도 쪼개자 이렇게 하는데 4번을 보니까 각구 1번 강동주 지분에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분에 2분의 1에만 설립된 거예요. 2분의 1만. 근저당권자가 이예경이네. 수고합니다. 자, 왜 그 부부의 재산위를 설정하지 않고 지분 위에만 설정했는지. 조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5번을 봐요. 다음 장. 5번을 보게 되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자, 임차권 등기는 임대가 끝났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빼준 거예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빼준 만큼 잘박합니다. 그 6번도 그렇습니다. 7번도 그렇습니다. 8번, 9번, 10번인데 왜 임대인한테, 임차인들한테 보증금을 못 빼주고 10번, 11번, 12번, 13번까지 14번도 13건 있네요. 자, 한번 보세요. 14번 보증금 1억 5천 13번 임대 보증금 5천 12번 보증금 1억 8,500 11번 보증금 1억 8천 그리고 10번의 보증금 1억 8천 9번의 보증금 1억 6천 8번의 보증금 6천 7번의 보증금 1억 5천 6번의 보증금 1억 5천 5번의 보증금 2억인데 이건 잘하면 전세 사기 여지가 전세금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추 보면 그 보증금 하더라도 약 한 13, 4억 한 15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15억에다가 그에다가 그 은행 부채가 6억에다가 보증금 한 14억, 보증금 6억, 그 약 한 20억 정도 돼버리잖아요. 이건 100% 사고가 터진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임차인들은 보증금 회수하기가 난해하다. 그러면 보증금 회수가 되려면은 임차인들이 보증금 회수하려면은 최소한 근저당보다 먼저 우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고로 이제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됐냐면 2020년도
3월 3일이잖아요. 2020년도 3월 3일입니다. 3월 3일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거기 임대차 하나하나씩 면면을 좀 보도록 합니다. 마치 등기부가 됐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됐으면 우리가 경매가 공개가 돼야 알 수가 있는 건데 마치 등기부에 표시가 됐어요. 이게 쓰면 보증금 못 빼주고 이렇게 등기를 했겠습니까?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임대가 끝났습니다. 임차인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보증금 안 받고 임차인 이사 가버리면 이사 간 순간에 임차권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상실해 버립니다. 즉 뭐냐면 임대차가 소멸한 것이 아니라 임차권의 대항력이라고 하는 법적 효력이 소멸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안 줘? 그냥 버텨버립니다. 그래서 이사 가버린 임차인들은 보증금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사 갈 때 등기라도 해주고 하라. 등기해주라. 그러니까 원래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공동 합의해서 등기를 하거든요. 혼자 단독으로 못합니다. 공동 쌍방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계약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보증금을 안 준다. 그러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 신청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는 심리 없이 바로 임차권 등기하라.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내려줍니다. 등기 명령. 이 재판이죠. 그래서 이걸 법원에 촉탁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바로 등기를 주죠. 그 한번 5번 등기부를 한번 봐보세요. 등기 원인 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어요. 딱 재판번호 재판번호가 나왔잖아요. 2025 카임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재판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카임해서 30135 사건은 나왔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게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이 임차권 등기는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대 집주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온전히 세입자가 요구해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법에는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법 규정에 따라서 등기부상에 뭘 규제할 것인가 딱 법으로 딱 나와 있어요. 막 그 등기부상에 이 좁은 공간에다가 미절 거주가 다 쓰는 게 아니고요. 뭐만 규제하라 라고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임대 보증금 규제를 합니다. 임대 보증금 얼마예요? 2억이죠. 그리고 임대 범위가 또 표시가 돼야 합니다. 건물 3층에 55.64평방미터 중에 22평방미터 문패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303호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별지 도면에 기역, 니은, 득을, 리을, 기익을, 그 점을 연결한 도면이 들어갔습니다. 도면이 들어갔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범위 303호가 한 동에 독립돼서 구분돼 가지고 별도 등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 한 동의 일부로 표시된 겁니다. 이게 단독 건물이죠. 만약에 여기다가 이거 단독 건물로 하지 말고 이것만 따로 등기하면 내볼까? 가능해요. 가능해. 물론 요건만 갖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걸 구분한다고 합니다. 일동의 건물을 일동의 소유권이 하나죠. 동이 하나면 소유권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동이 한 개 있더라도 2개 이상의 소유권을 만들어 보자. 가능하죠. 어떻게? 구분해서. 구분한다는 구분. 그래서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 일부를 독립시키는 겁니다. 용도상 독립과 구조적으로 독립시키게 되면 그 독립된 부분이 구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됐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 별도의 소유권이 성립을 합니다. 독립한 성립 소유권이. 그래서 집합 건물은 한 동의 건물에 소유권이 몇 개? 2개 이상이 돼요. 그러나 이 건물은 소유권이 하나야. 하나이기 때문에 비록 문패상 303호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303호는 구분되어 있는 303호가 아니고 건물의 일부로서 303호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임대차 계약 날짜가 2020년 2월 27일입니다. 근저당 설정이 언제 됐습니까?
2020년도 3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하기 전에 계약을 하긴 했죠. 그리고 주민등록을 전입신고는 언제 있어요? 전입신고를 2020년도 3월 2일에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근저당 설정 그 전날 근저당 설정 그 전날에 전입을 한 거예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뭔가 해보려고 한 거예요. 작업을 해보려고. 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요. 점유 개시를 언제 했느냐? 2020년 3월 9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일자를 얘기합니다. 그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그 확정일자는 2020년도 3월 9일이에요. 그 임차권자 김지은이 나오죠. 이렇게 표시된 것은 다 법에 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법에서 이렇게 표시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등기법상. 임차권 등기를 할 때는 이 보증금 표시한다, 보미 표시한다, 계약 날짜와 주민 전입신고 날짜, 그리고 점유 개시 날짜, 그리고 확정일자, 그리고 임차인을 표시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택은 늘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하는 겁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여러분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임차권이 발생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그러면 이 임차인은 임차권이라고 하는 주택에 임차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발생하는데 임차권은 굉장히 약한 채권입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채권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만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임대인에게만 행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임대인이 집 팔았어요. 병한테. 집을 팔고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왔습니다. 이럴 때 임차인이 새로운 주인인 병한테 내가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자, 원래 본질적인 임차권은 기존에 있는 임차인 임대인에게만 행사를 해야지 새로운 주인인 병한테는 행사를 못하는 것이 바로 임차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럼 새로운 주인이 와가지고 방 빼 그러면 빼야 됩니다. 그래서 뒷거리 나가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1984년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획기적인 법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법이 그 유명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 법을 위반했던 우리 그 위반자 기초안을 했던 분이 김용환 교수인데 우리 선생님이세요. 네?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한 학기로 아마 그 한 학기를 연구했던 공부했던 사람들이 별로 학생 중에서 별로 없어요 지금. 근데 사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그런 아주 획기적인 법이에요. 사람자에게 넘어갔어도 그 사람자에게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누구한테든 권리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이 부여한다. 이걸 임차권의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데 그 대항력이 형성될 수 있는 요건을 만들 때 몇 가지 쉽게 요건을 만들었어요. 그 요건이 뭐냐? 야, 이게 임대인한테 뭐 부탁하면 안 해주니까 안 해줘요 임대인.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전입신고만 해라. 그럼 이사해라. 이 전입하고 이사만 하면 그럼 그 다음 날부터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자. 이렇게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차인이 전입을 하고 이사를 와버리면 그 다음에 3자에게 넘어가도 계속 나 임차인이야. 그래서 새로운 주인이 나와서 방 빼라고 할 때도 그럼 보증금 빼줘야. 너 보증금 빼주면 내가 방 뺄게 라고 항변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경매가 됐어. 경매가 됐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냈던 보증금 나는 배당권이 있어. 옛날에 배당권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게 되면 내가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가 있네. 네? 얼마만큼? 만약에 보증금 액수가 작으면은 그 보증금 액수의 일정한 범위에서는 이 저당보다 누구보다 세금보다 또는 일반 은행 빚보다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이걸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 만약에 보증금이 커 그러면 가장 먼저 보호할 필요는 없다. 순위에 따라서 보호받도록 합니다. 뭘 가지고? 확정일자만 해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확정일자는 굉장히 쉬워요. 계약서만 가지고 가서 동사무소 가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도장 찍을 때 반드시 거기다 날짜를 기입을 합니다. 도장만 확 박아서 안 돼요. 그러니까 확정일자인이라고 합니다. 확정일자인을 받을 때는 반드시 날짜를 표시하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확정일자 이름 박았는데 날짜를 표시를 않고 박아뒀어요. 그럼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확인된 날짜를 표시하게 되면 그 확인된 날짜가 다음에 경매가 됐을 때는 자기 보증금을 배당 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잘못하면 그 가족의 생사 여탈을 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확정일자 효력에 따라서 배당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처음 법 나왔을 때 아주 획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법 대단했죠. 그걸 악용해가지고 많은 피해자가 그 법이 나오기 전과 후로 나오고 보면 그 사회적 약자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던지. 그래서 이게 보시면 다행히 임대차 계약 날짜를 2020년도 2월 17일날 했고 전입신고를 3월 2일날 했습니다. 3월 2일날 해서 저당보다 빠르잖아요. 저당은 3월 3일입니다. 이 전입을 3월 1일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저당보다 우선한다. 저당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그렇게 깔끔하게 되는데 문제는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를 언제 했냐면 인도가 3월 9일입니다. 3월 9일이라서 이 사건은 대항력의 발생은 3월 2일이 아니고 3월 1일이 아니고 3월 9일입니다. 확정일자 효력도 3월 9일부터 발생합니다. 사실은 임차권이 아마 어디 보면 전입이 빠르기 때문에 요 등기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너무 많았어요. 왜? 아니 전입이 저당보다 빠르네. 그럼 대항력이 있네. 그럼 보증금 다 물어줘야 되겠네. 보증금을 다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이 사건은 보증금이 다 물리는 사건이 아니고 임대차가 3월 9일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소멸된다. 자, 경매가 되어버리면 임차권은 말소가 되고요. 그 다음 임차권 등기도 다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것은 보증금이 1억 5천이잖아요. 차입금이 차임, 그러니까 보증금은 1억 5천이고 월세가 차임이라고 합니다. 월세 차임, 월차임, 차임이 10만 원입니다. 범위 나와 있죠. 계약 날짜가 3월 11일이고요. 전입신고가 4월 10일이기 때문에 이미 3월 이후니까 대항력 상실했죠. 자, 그리고 다음에 7번을 보면은 보증금 1억 5천, 이것도 계약일자가 2024년도 6월 26일 대항력 상실했고. 자, 8번을 보더라도 계약일자가 2024년 이것도 대항력 상실했죠.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은 1억 6천, 자, 이것도 상실했습니다. 10번도 상실한 상태입니다. 11번 등기록은 11번 1억 8천 보증금이죠. 계약 날짜가 2020년도 3월 30일. 이거 전입신고가 4월 13일. 12번 1억 8,500, 이것도 전입신고가 2020년도 7월 1일. 13번도 전입신고가 9월 23년도 9월 6일이죠. 아웃이죠. 근데 23번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이 5천이잖아요. 보증금이 5천이기 때문에 서울은 6천까지 최우선 변제가 있어요. 이 사람 보증금 5천은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작아가지고 전액. 그래서 요 임차인은 좀 차임이 월 차임이 45만 원이잖아요. 월세가 45만 원이고 월세가 50만 원이라 하더라도 약 9천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는데 6천까지 배당을 받아요. 그런데 6천까지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2020년도 근저당 설정이 언제 되냐면 근저당 설정이 2020년 3월이죠. 2020년도의 법규를 봐야 됩니다. 그때가 아마 4,800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기억이 납니다만 4,800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4,800까지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겠다. 지금 법은 한 6천만 원 된다 하더라도 그 법이 하도 많이 바뀐 바람에 매년 바뀐 바람에 약간 숫자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다음에 이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금 5천만 원은 100% 받아낼 수가 있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뭐라 채권을 살 때요. 우리 6억의 채권 사잖아요. 요 채권보다 더 먼저 이거 6억보다 5천을 먼저 배당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한테는 뭐냐면 채권 양수한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자기 채권보다 먼저 배당받아가니까. 자기 채권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최우선 변제권도 있겠지만 그 세금 중에 당해세라고 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당해세라고 하는 세금은 그 물건에서 직접 발생한 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세. 이런 것들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저당보다 먼저 배당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채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채권자가 채권 양수익이 불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천은 다행히 5천은 보호받고, 그 다음에 14번은 1억 5천이기 때문에 그리고 2024년도에 5월 31일로서 다 마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등기부를 이제 살펴보니까 결국은 채권은 원금은 6억이고 6억 5천까지 이자 보호가 봐요. 우리가 채권 회수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아까 우리가 낙찰이 된다고 한다면 낙찰이 됐을 때 10한 4억 정도 낙찰, 10한 5억 좀 될까요? 낙찰이 되면 경매가 되죠. 경매로 매각이 되면 결국 환가가 되게, 우리가 볼 때는 환가예요. 부동산을 또는 담보물을 매각해서 환가를 합니다. 환가 금액이 얼마 나오냐? 금액이. 그럼 이제 금액이 나오게 되면 배당이 나옵니다. 배당이 나오면 배당 순서가 있어요. 언제? 배당 기일에. 배당 기일이 잡혀가지고 배당 기일에 배당이 나옵니다. 이 배당 방식도 딱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배당받고 누가 못 받는지. 그래서 이 사건을 고려해 보게 되면 결국은 유승이 2020년도 3월 3일에 건조당이 되어 있고 2020년 3월 9일에 임차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보증금이 1억 5천으로서 최우선 소액 보증금의 범주를 넘어섰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요 임차인하고 근저당권자가 그 누가 먼저 배당받겠냐?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는다. 그럼 아까 2023년도 5월 달에 보증금 5천만 원으로서 임대차가 됐어요. 5천만 원. 이 5천만 원은 여기 근저당권자의 6억보다 먼저 배당이 먼저 받습니다. 배당 순서는 빨라버리잖아요. 또는 만약에 동작구의 재산세액이 한 2천만 원 된다고 가정해보자고. 그럼 2천만 원도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황금이 딱 환가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배당 순서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큰 관건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내가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라고 했더니, 이걸 만약에 14억, 매각 금액이 14억이라고 가정해 본다 하더라도, 자, 세금 2천만 원 빼고 보증금 5천 빼고 그럼 다 뺐네. 나머지 누가? 나머지는 얼마 받냐? 자, 원금이 6억이에요. 6억인데 이자가 3천 붙었습니다. 3천 붙었습니다. 6억 3천을 배당받을 수 있다. 6억 3천을 배당받았네. 근데 그 채권을 얼마 샀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채권 매입 가격은 4억 8천입니다. 4억 8천인데 배당을 6억 3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4억 8천을 사가지고 배당 6억 3천을 받았을 때 세금이 배당세가 나올까요? 배당세가 나오겠습니까? 주식 배당세는 나올 수가 있어요. 주식이 배당은 과세되잖아요. 그런데 내 채권대로만 했습니다. 원금하고 이자예요. 내 권리로서만 배당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별도의 배당세가 여기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벌었습니까? 6억 3천에다가 4억 8천 그러면 1억 5천. 1억 5천이죠? 네. 1억 5천이 세금 안 내는 세금 수익으로 1억 5천 발생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세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채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채권을, 그러니까 부동산을 만약에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14억의 부동산 사가지고 이걸 만약에 16억에 팔았네, 17억에 팔았네, 그럼 3억 남았잖아요.
3억 남게 되면 세금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등기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비용이 들어가. 그런데 채권은 별도 등기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예? 또는 세금도 굉장히 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채권으로 접근해서 매수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유리하게 투자의 기법상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 채권은 오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채권인데 미래서 한번 이거 우리가 명당이 있는 채권 양도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기초사항을 찾아가지고 이게 정리 공부시에요.